네, 안녕하세요. 12월 18일 배상훈 정정근의 막장 토론 정정근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예, 또 인사 쭉 하셔야죠. 예, 뭐 바뀐 퀵 거, 리치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예, 리치님. 예, 예, 뭐 바뀐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화면 중에. 예. 뭐 당연히 바뀐 걸 금방 눈치채시겠죠. 지난번에 했잖아, 그거는. 아, 그런가? 지난번에 해가지고 그 대부분 다 맞추시던데. 아니 우리 그 다음 거 오늘만. 아, 오늘. 네. 하여튼 인사. 우리 퀵 리치님부터 해가지고 예, 포청천님, 한다나님, 미니토마토님은 좀 잘 익숙한 닉네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들어오셨어요. 음. 멜로디님도, 예. 수지님, 예. 포청천님, 뭐 73님, 네. 예. 로라님, 수정님, 라벤더님, 큐니치님이 이렇게 한다나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예. 아, 내 음. 어제 밤에 갑자기 이게 근육통하고 편두통이 심해져. 제가 근육통하고 편두통이 거의 뭐라고 하지? 그 난치병이거든요. 네, 그렇죠.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는데 어제 와가지고 또 오늘 방송 힘들겠네 했는데 또 방송이 또 시작되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좀 낫더라고. 방송 체질인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보통 뭐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뭐 술 먹고 그분은 술을 안 드시지만 예. 뭐 일이 있어도 큐만 들어가면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저 날아가기 힘들고 하여튼 이게 딱 보니까 편두통 이게 오면 이게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요. 한두 시간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반가우신 분들과 만난다는 마음 때문인지 좀 나아졌습니다. 수지님이 드레스 코드 마치셨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뭐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막장 토론을 자주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커플티 형태로 보내주셔갖고 저한테 빨간 게 온 게 아니고 배상훈한테 빨간 거 저한테 이게 녹색이 왔습니다. 예, 어쨌든 좀 아시는 분이죠. 네. 피비린내 나는 직업을 하고 있는 프로파일러한테는 그렇죠. 빨간 거. 저같이 자연 친화적이고 녹색. 뭔가 초식남 같은 사람한테는 녹색.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디고님이 정정건님이 추리고 배상호님이 장식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근데 요새 이게 확실히 이 코로나 때문인지 보통 한 12월 들어오면 뭐 길거리 다니면 캐롤송하고 장식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공서 정도에만 그 약간 뭐죠 그 조명이라든가 이게 좀 있고 일반 가게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캐롤이 작년에 안 들렸던 거는 아시죠?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그러는데 올해는 뭘 어떻게 했는지 들리는 거 보니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어쨌든 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센스가 있으신 분이 보내셔갖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것도 한번 보여줘봐. 요 카드도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내주신 분이 카드도 보내주셨어요. 예. 제가 이게 이 역사를 좀 전공하고 제야 사학자다 보니까 글씨체를 보니까 글씨체가 이게 상당히 고퀄이에요. 고퀄이 어쨌든. 하여튼 뭐 은홍님, 산이님, 수국님, 또 김태훈님도 오셨고요. 처음 뵙는 것 같네, 김태훈님은.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첫 주제가 참 이게 저도 약간 쇼킹했어요. 제목 저희 그 썸네일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무국적 한국계 미국 입양인 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입양되었다가 뭐 파양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무국적 상태로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미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 연고라거나 없어요. 친부모 관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여태까지 미국에 입양된 그 우리 뭐 여러 분들이 6만 명, 8만 명? 아니요, 그러니까 1955년부터 2015년 약 60년이죠. 60년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약 11만 2천 명,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착각했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죠? 뭐 이름에서 뭐 다 아실 이 홀트에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홀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인이 사건에서도 정인이 사건 관련돼서
그런 형태의 입양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도 시위하고 그랬었죠. 예. 어쨌든 그때부터 미국으로 보낸 입양아 중에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렇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언론에도 나오기도 나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입양이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조치를 취해줘야 맞는데 거기서 그냥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국적도 없이. 그러니까 미국이 국적도 없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코리안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냥 뭐 저기 일용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직업 없이 그냥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삶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어디서부터 문제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과의 이런 불편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955년부터라 하면 이제 한국 전쟁의 뭐 전쟁고아라거나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워낙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단지 한국 전쟁 이유만이 아니라 70년대 80년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양육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내에서 그런 입양이 된다거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입양이 이렇게 많이 됐던 나라였냐라는 자괴감을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겠지만 네. 하여튼 근데 그 숫자가 뭐 한 11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쇼킹한데 그래서 가셔가지고 잘 적응하시고 잘 성장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무국적 상태 약간 쇼킹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국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입양됐다가 입양이 깨져서 그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고 있고요. 그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양부모들의 학대라든가 아니면 부적응에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는 그 때문에 그냥 가출해서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니, 돌아갈 데가 없죠. 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입양이 파양된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양부모들이 이제 입양을 했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적응하지 못하고 입양을 왔던 아동들이 나가서 가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이게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이 뭐 60, 70년대, 80년대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한국인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의 한국인 커뮤니티 입지에서 다양하게 미국 정계 요로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일정 정도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말하자면 한국으로부터 입양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된 경우는 특별시민권을 부여하든가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협정이라든가 이런 협약을 통해서는 아니 무슨 어떤 걸 통해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당시가 어쨌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렇게 되면서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부분은 이제 조용히 묻히고 지나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60년 동안에 11만 명 중에 지금 최대 2만 명 정도가 한국계 무국적인으로 추정이 되고 미국에서 파악한 경우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한국에서만 입양을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입양한 그러니까 이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 가지 미 제도권 내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그걸 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어디에서도 국적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라 합니다. 5만 명. 근데 그 5만 명 정도의 최대 한국인이 2만 명. 2만 명. 외국 이거는 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호적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 5만 명인데 그중에 2만 명이 한국계라는 거죠. 입양아라고 하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히스패닉이나 이런 데 불법
그 뒤에 온 불법 체류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네, 이렇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그 뭐 불법 체류 얘기도 하고 이제 미등록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범주하고는 다른 범주죠. 다른 범죄인 거죠. 들어오기는 정식 제도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입양이 된 거야. 입양 관계를 그렇죠. 했는데 이 관계가 깨지거나 가출하거나 뭐 학대를 통해서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가 5만 명인데 그중에 2만 명이 한국계라는 거고 여전히 이제 이분들은 이미 성년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아동이 아니. 그러니까 그 입양아가 아니라 이제 입양인이. 이인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입양인과 입양아라는 말씀을 구분하냐면 클린턴 정권 때죠. 예. 예. 이게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예. 여러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네.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때는 18세 미만의 18세 미만의 미성년을 대상으로만 예. 이게 이거 뭐 그런 그러니까 일부 구제하거나 제도적으로 이걸 안으로 들이는 조치가 클린턴 때 일부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18세가 넘어버린 그러니까 무국적 상태 경계인 어디에도 자기 소속된 그 국가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이미 18세 이상의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으로 입양이 예를 들면 홀트 같은 데를 통해서 되고 있고 지금도 예. 되고 있고 거기서 상당히 돈이 오가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불법은 아닌데 돈이 수수료가 오가는 상태로 그 입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러니까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것이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태 돈으로 이렇게 수수료 받고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해야 된다.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이미 문제 제기됐던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인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의 시민권이란 아니면 적어도 뭔가 뭐래도 서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냥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아주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적어도 그쪽으로 입양을 보낸 한국 정부나 아니면 그쪽을 받았던 미국 정부나 이건 일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간 건 아닌 거고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재외 한국인들이 성공 미담만 지속적으로 광고하지 말고 이런 불행한 어떤 처지에 있는 2만 명 그 많은 숫자 2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 진짜. 아니죠. 예, 예. 물론 최대 2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숫자는 실업 숫자는 적다고 뭐 그보다는 적겠지만 이게 원래는 그 입양 특히 뭐 전쟁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렇죠. 이분들은 전쟁고가 개념으로 다 포괄될 수 있는 범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그 당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짱이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그 동맹국과의 관계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자기들이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그렇죠. 했다가 생겼던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양을 상당히 많이 장려를 했고 또 입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래 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애들은 확실히 한국 사람들보다 이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혈연이나 피부색이나 있고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그 입양을 많이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뭐 이 동맹국가 내에서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들을 입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제도적인 혜택과 이걸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이게 지속되면 좋은데 그런 관계가 깨지거나 이러면 이제 파양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또는 학대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입양 절차가 뭐 한국에서도 입양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 문제. 아니 네가 의지가 있으면 뭐하니 네가 애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 다 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 그때는 그런 것도 안 따졌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의 비극이기도 하고 역사적 산물이기도 한데 이게 약간 유형은 다르지만 그게 이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일 한국인들, 제일 조선인들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쭉 같이 살아왔던 그 공동체가 살아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입양이라는 개념은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가정 대 가정의 개념이니까 그런 공동체 개념은 약하기 때문에 그 대응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무국적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제일 한국인들 자이니치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일본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적도 아니고 북한 국적도 아닌 무국적 상태였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예.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 같은 경우는 제일 한국인 공동체가 있고 우토로 마을 같은 경우가 뭐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지만 오사카라든가 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제일 한국인들의 공동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정 정도 국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가는 데는 정치적 차별 이런 차별을 빼고는 그래도 좀 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그냥 혼자죠. 예. 혼자인 상태에서 그 두려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라든가 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게 참 나쁜 거는 뭐냐면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노리고 그냥 무지하게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도 아동시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그런 아동복지시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많이 지금도 있었죠. 뭐 많이 줄었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예. 그래 가보니까 이런 애들이 가보니까 자기 말고도 베트남계, 중국계 뭐 여러 가지 미국이 전쟁을 벌인 여러 가지 그 인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클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뭐 파양이 아닌 파양으로 해갖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일탈 청소년이 되거나 이렇게 예. 나가면서 이런 지금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이걸 몰랐느냐? 알고도 방관을 했느냐? 그리고 한국 정부는 몰랐느냐? 알고도 방관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홀트 같은 데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루트를 유지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인 미국 내 한국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참 이걸 재밌다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였겠냐. 그렇죠. 북한에서도 북한도, 예. 뭐 전쟁 고아라거나 이런 그 아이들 그것도 당시 북한이 그걸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고 거기도 입양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는 미국을 안 갔겠죠. 그렇죠. 주로 동구권에 갔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동구권이 지금 나토에 편입되면서 폴란드라든가 이런 체코 같은 데 편입되면서 거기에 현지의 방송국에서 매우 이상한 상황을 포착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즉 말하자면 전쟁이 있었던 당시의 한국,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북조선이로 불렀던 북한이로 불렀던 뭐라고 불렀던 거기에서의 전쟁 고아들이 전쟁 이후에 바로 수만 명 정도가 이 동구권으로 입양되는 소련이나 예. 동독이나 이런 쪽으로 체코, 폴란드 이런 데 갔겠죠. 가갖고 근데 거기서 일정 정도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그걸 키웠던 그쪽 사람들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양부모들. 이제 양부모들 인터뷰해 갖고 그 아이들이 왔다가 갔다. 그래서 어떻게 있었느냐 이런 거를 인터뷰한 기사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와 갖고 이게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북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긴 좀 독특하게 일정 시기 한 10년 뒤인가 봅니다. 60년대인가 70년대에 다시 데려갔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어쨌든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뭔가 이 통제 사회고 통제 사회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별적인 입양 가정에 대한 너희 입양 아들은 어디서 왔니? 북한에서 왔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그 당시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상황상 노동력이라거나 뭐 이런 문제들의 필요성 때문에 아니 그 아이들은 우리 원래 이제 이 북한의 아이였는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다시 뭐 귀환 또는 귀국을 하게 되면 북한이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불라불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은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 북한 당국은 하지 않고 이제 대략 이거는 저쪽 그러니까 동유럽권의 방송사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팩트는 맞는 거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북한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뭐 자기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비교가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이 자본주의와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 시스템인 미국에서의 입양아들의 어떤 그 뭐 잘된 분들이 대부분 이게 좀 있지만, 잘 예. 정착을 했던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사각지대나 배제된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층이 있다는 거고 많이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하자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는 그런 뭐 개인주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그걸 관리 통제를 했겠죠. 집단적으로 배분을 해갖고 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집단적으로 데려오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그 입양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율권이라든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죠. 그렇죠. 느낌은 좀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느낌상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 입양 부모들 인터뷰한 거를 저도 조금 봤는데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배당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간 데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거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저 김진영님이 정종권님 원형 탈모가 심하신데 머리가 너무 검으시네요. 자연모. 저 원형 탈모 아니고 그냥 탈모예요. 그냥 저도 그냥 탈모예요. 예. 그리고 자연모 맞습니다. 저도 염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숱이 많아서. 자, 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아니지 지금 이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군대 내에서의 이 성추행, 성범죄 관련되어서 워낙 핫 이슈였던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던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그 사건에 어제 선고가 있었죠. 성추행 그 가해자죠. 그 가해자에 대한 군사법원에서 선고가 징역 9년. 9년이 났죠. 원래 구형은 15년을 때린 것 같은데. 예. 군 검찰은 15년을 때렸고 예.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9년인데 그게 된 이유가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종의 보복, 일종의 그 압박 뭐 이런 부분은 무죄가 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저 배상훈한테 내가 네 자꾸 그걸 까발리고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문자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낸 거를 그렇죠. 협박으로 인정 안 한 거잖아요. 인정 안 한 거죠. 그건 그냥 단순히 자기 하소연일 뿐이다라고 지가 찔려가지고 한 거다. 한 거다라고 했는데 한두 번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사실 뭐 적어도 한 달 이상 그럼 그게 무슨 압박이 아니냐. 그것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렇게 계속 보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압박이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상황적 정황적으로 봐야지. 그 군판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린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가 무죄가 난 건 그것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람 중사 그 가족들 유족들도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람 중사가 그 문자 얘기 상의하면서 저 사람 진짜 죽으면 어떡해나. 저 사람 진짜 죽거나 뭐 자해하거나 이러면 나는 그러면 평생 이게 또 거기에 대한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심리적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뭐 그냥 지가 그냥 개인의 어떤 자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판사들이 사회생활을 진짜 안 해본 애들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군판사들은 사실 그렇게 실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략 그 기계적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그거는 뭐 저 이시나원심 갈 테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 큰 사건인데 이렇게 엉성하게 판결 내리면은 될까? 그럼 당연히 유족들이 반발하죠. 왜냐하면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자 때문에 이 그 이해람 중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렇죠.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무죄였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 유족들이 형량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형량은 약간 뭐 그 9년은 불만이고 예를 들면 10몇 년은 12년은 그래도 수긍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파트 그 보복 협박 혐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수긍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이 법정 바깥에서 막 그 이 여러 가지 울분을 토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옛날 방식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어서 뭐가 변했습니까? 뭐 지금 이 건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워낙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 기소되고 조사되는 과정 자체를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들이 또 다른 군 단위에서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긴 또 그 재판이라도 이 수사 조사 이런 되는 과정 자체가 거의 개판이라면서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제가 무슨 전투 비행단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게 이게 여러 건이 생기니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 헷갈릴 겁니다. 그 뒤에 벌어졌던 유사한 형태의 그 성범죄죠. 뭐. 성범죄 후에 극단 네. 선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음. 그 사건은 저기 상당히 그 이상하게도 그 극단 선택한 그 사체를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발견했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가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추행 피해자가 죽었는지를 알았으며 아니면은 자기하고 그 일종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데려간 것이 아니냐. 이 굉장히 의심이 많이 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조사하는 군사 경찰 애들이 당사자 그 정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그단 선택한 시신을 발견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 지금 그 가해자 놈이 그 이 시신이 있는 방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갔어요. 네, 그 얘기 있죠. 네. 예. 들어가서 그대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증거를 다 훼손했어요. 유서도 찍고 노트북 있는 것도 어떻게 하고 그냥 지문을 온 거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용어로 치면 다 이게 증거가 다 오염된 거 아니에요? 오염됐고 그럼 그건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그럼 너 그거 왜 했어라고 군사 경찰 애들이 조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자살이 맞아? 그럼 뭐 어떻게 그 부검이 됐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추행 그것만 가지고 이제 기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이따위로 수사하거나 군 검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사건의 발생 당 이제 제일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뭐냐하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해요. 은폐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격리라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과정. 그렇죠. 두 번째는 사건이 이제 어차피 은폐가 안 돼서 드러나게 되면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조사는 제대로 해야지. 조사도 제대로 안 해.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 인멸이나 증거 훼손이나 이런 과정도 사실 필요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군 검찰의 조사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돼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내에서의 그 관행적으로 봐주기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이해람 중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이없이 이제 보면 그 아까 뭐 보복 협박 혐의 자체를 아예 빼버린다거나 무죄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이해람 중사 판결을 한 판사는 뭐냐면 이 사건 자체를 모두 다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야. 예를 말하면 이 사망한 이해람 중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지금.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그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그 이 성범죄를 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그걸 소위 그 세간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 네가 좀 꼬리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를 교묘하게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 블랙박스 녹취록이 나온 그걸 들어보면 그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판사놈이라 이 놈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군 검찰과 군 경찰 군 판사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허접하고 처참해 갖고 너무나도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해람 중사 사건 고려대처도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수사 단계부터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군사 경찰 놈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주범이 된 꼴이에요. 아니 증거를 훼손하고 증거를 오염시킨 그놈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군사 경찰단 소위 말하는 국방부 조사본부 원스타거든요. 조사본부장이 옛날에 헌병감회인데. 뭐 가까이는 이제 그 공군 본부에 있는 공군에 있는 또 군사경찰단이 있지만은 얘네들이 거의 다 그냥 한 통속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이
뭔가 되게 구려 애들이. 얘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 그 층간소음 관련된 네.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사건 발생 단계, 경찰 조사 단계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이든 뭐든 다 관심이 쫙 가잖아요. 근데 이게 군대 내라고 하는 특수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도 이게 은폐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잘 감시가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구로 경찰서 이 새끼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이거는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이 제대로 조사 기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잘 안 돼. 근데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뭐 판사의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군사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총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비군사 범죄 같은 경우는 민간 법정에서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 앞에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잘못되었으면 지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첫 출발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군사보호법이 바뀌는데 일정 정도 바뀌었지만은 이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제가 이제 대만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제 기억으로는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던 데입니다. 그럼 걔네들도 그 1심, 2심 대부분 이 자체를 비군사법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수사하고.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 안보적 특성이라는 것으로 변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안보적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렇게 민간법정 이전이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가 아닌 상태는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정에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전시는 다르죠. 전시는 당연히 뭐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지들끼리 조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땡땡.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한 것도 다 그냥 사면 가명 뭐 대충 지들끼리 농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군대에 지들이 그 주인이라고 하는 부사관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냥 뭐 이런 범죄적 인식 감성이 떨어져 갖고 그냥 계속 어린 여군 부사관 애들이나 오면은 뭐 찝쩍거리고 뭐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은 분단된 상황이고 군사적 대치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하고 다르다. 또는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일반 민간 사회하고는 다르다. 특수하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 예외를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예외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건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어떤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관철돼야죠. 어디에서든 그게 분단 사회에서 관철 안 그게 박정희의 논리, 전두환의 논리였던 거고 군대는 민간 사회와 달라. 그게 지금 이런 군대 내에서의 썩어 빠진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예를 들면 또 어디 학교니까 달라. 어디니까 달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통용된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쓸데없는 특권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특권을 만들려면 이게 약간 예외적인 동네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특권 이야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거부감 생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내에도 군대의 특수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사학 집단에는 사학의 특수 논리가 있다. 예. 반복되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형태의 민주적 원리라든가 투명성이 적용이 안 돼 갖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국과 한국과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저기 이러면 중동으로 치면 이스라엘이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적대국 다 둘러싸여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로 치면 정치 제도로 보면 골 때리는 내각제라고 내각제라고 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안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분단이라는 거잖아. 그다음에 대만도 결국은 대만은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적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선진적이거나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예외를 이야기하는 놈들에게는 다 구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은
그 이 텔아비브 시 같은 데서는 거리에서 실탄 총 들고 다닙니다. 그게 전시 상태예요, 걔네들. 자, 요즘도 오늘 할까요? 예. 사건 사고는. 예, 예. 자, 우리 사건 사고는 요즘도 두 가지. 하나는 뭐 약간 사는 슬픈 이야기고 또 하나는 또 욕하는 이야기였고. 우리 좀 칭찬 자꾸 이슈 찾아봅시다. 네, 예. 찾아보죠. 예. 시사와 관련된 건 또 이거 지금 뭐라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뭐 저 윤석열 패밀리 윤석열 선본 쪽에서는 지금 제일 핫 이슈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잖아. 그렇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저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아들, 예. 아들 큰 아들. 뭐 아들 둘이 있는데 뭐 하여튼 사이가 안 좋대요. 아버지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그럼 자식 농사를 왜 이렇게 저렇게 졌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니 그 30이나 된 놈이 무슨 사이버 도박이고 뭐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아니 김건희 씨 허위 경력이라거나 이거는 여러 군데서 워낙 많이 떠들고 워낙 많이 있으니까 떠들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더 많은 걸 얘기할 수도 없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명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윤석열과 이재명 물론 뭐 심상정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대통령이라 하는 말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거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시기는 위기적 상황이거든. 그렇죠. 위기적 상황 이게 뭐 전쟁만이 아니라 위기적 상황에서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어쨌든 윤석열한테도 김건희 이거는 위기적 상황이잖아. 그렇죠. 이재명한테도 아들 문제는 위기적 상황이잖아. 이 위기적 상황에 대한 윤석열과 이재명 측의 어떤 대처, 대응을 보면서 이걸 약간 조금 더 좀 더 넓게 가게 되면 약간 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느꼈을 때는 어떤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그렇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지도자가 이제 부끄럽고 사실은 감추고 싶은 아니면은 뭔가 급박하게 뭐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윤석열한테 자기도 윤석열도 모르게 어떤 걸 속여갖고 이렇게 저 서류를 냈었어. 근데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였어. 저도 모르겠지. 예를 들면 그걸 왜 얘기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 근데 이게 딴 데서 터졌어. 언론이라는 데서. 그럴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이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언론에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A란 똑같은 사항인데 A란 때 다르고 B란 때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윤석열을 판단하는 지표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사실 윤석열의 그 이 삿대질과 화내는 모습은 그거는 그 사람이 배워도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자세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해서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한 후에 어떤 걸 판단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윽박지르고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건 전형적인 검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지르고 보는 거. 어. 그리고 수습은 나중에. 이거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죠.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국지적인 어떤 상태의 도발이 있었어요. 누구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그러면 지르고 본다? 그럼 갔다가 쏴버릴까요? 먼저 전쟁을 해버릴까요? 그럼 국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YS 김영삼의 김현철 아들 문제, 김대중 DJ의 아들 그 뭐냐 홍차 돌리는 터졌을 때 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가족 문제 터졌을 때 비교를 해봐도 윤석열의 태도는 저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수정하고 교정하고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가 다 말아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정보를 제한해서 접근을 합니까? 포괄적으로 정보를 받은 후에 아니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중하게 해야지. 그리고 물론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할 것도 있습니다. 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빠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를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닥칠 수 있는 이게 약간 위기적 요인을 크게 얘기하게 되면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에요. 그렇죠. 외부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쟁이 터졌을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터졌을 경우, 또는 뭐 경제적 거의 뭐 금융공황이라든가 이게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좀 단호하고 국민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러나 동요하지 말고 가야 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부적인 위기, 예를 들면 나는 몰랐는데 내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있어. 황선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족들의 이런 부정부패나 자기 이런 뭐가 비리 모르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대가리를 숙여야 돼. 그렇죠. 대가리를 숙이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게 여기에서는 강인함,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는 대가리를 숙여야 되는데 윤석열의 이 스탠스, 윤석열 후보의 스탠스를 보건대는 저 말씀대로 약간 반대 같아 느낌이. 그렇죠. 내부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쳐들어. 그리고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약간 이렇게 좀 까리한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 지도자 가 될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리더십에서 여전히 함량 미달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친윤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확실히 말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죠. 예. 아니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문제라고 해서 그 가족을 무조건 옹호하면 안 되죠. 예. 국가 지도자가 돼서 물론 개인 사인이면 당연히 옹호하든 뭐 말든 건 상관없는 건데 예.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희생 정신, 예. 자기가 손해 나더라도 대의를 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위기적 상황이 터졌던 우리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앞쪽에 윤석열의 것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는 순서가 거꾸로 되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약간 좀 걸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자기 아들의 그 이 도박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성매매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사과한다.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이라기보단 사과를 이제 진정성 있게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점 같은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재명의 자세도 조금 뭐가 좀 찜찜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팩트 확인, 그 불법 도박 같은 경우는 팩트 확인을 언론, 본인, 아들 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확인한 상태,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은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은 그렇죠. 이고 이재명 아들이 이미 확인이 됐고 언론에서 취재했고 이 언론에서 취재한 거를 이재명 본인이나 그쪽에 직접적으로 확인도 했대요.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알고 거야. 있었죠. 알고 있었고 이거는 뻥이 아니고 아들도 인정하는 팩트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뭐 예측됐던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진정성 사과는 빨리 한 거는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왜? 알고 있었고 팩트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말은 오늘 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의 행동, 모레의 행동에 그 사과의 내용이 진심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반영이 돼야죠. 반영이 돼야 이게 저건 보니까 저 말투를 보니까 쟤도 사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관심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는 모르지만 그 사과의 어떤 그 실체적 표현들을 계속 드러내준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순간순간 그 상황에 대한 말로는 때우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빨리 한 거는 뭐 약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후에 어떤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신뢰감 이걸 국민들에게 심어줬을까?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진정성과 신뢰감은 이후의 조치.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 따른 조치가 되면은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나가서 사과한다든가 아니면 정확히 본인이 얼마의 도박을 했고 언제부터 했는가에 대한 걸 다 까서 이렇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미래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것이 진행이 되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다 말로 때운다고 하면은 편집장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말로 때우는 스타일이죠. 이재명은 현란한 말로. 아니 거기에다가 사과하는데 왜 김건희를 꺼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는 쟤와 나를 비교를 하는 것 같다는. 사적을 붙이면 사과가 아닌 거죠. 떨어지죠. 예. 그리고 분명히 아까 편집장 말했지만은 이재명 측에서는 이준석도 계속 경고를 했죠. 우리가 니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아들 건이 터진다는 것은 이재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대응이 좀 미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으로 따지면 배우자는 공인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같이 쓰니까요. 영부인에 대한 법률로도 규정이 돼 그렇죠. 있고 근데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인이에요. 비중을 치면 김건희 비중이 큰 거 맞는데 요거는 그래서 아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가 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이 진정성 있는 사과냐. 진정성 사과인데 왜 자꾸 김건희 이야기 비교론으로 가는 거야. 내 잘못했어.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는 잘못했어. 그런데 제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미지.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어. 사과를 하고 그래 끝내야 되는데 사과를 끝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검찰이 심하게 한 건 맞죠. 턴 건 맞죠. 그럼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시기에 사과는 현란하고 아주 정치적 정무적 감각은 좋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뭘 사과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진정성을 본인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참모들이 얘기하거나 그렇죠. 자기는 쭉 나가고 참모들이 일종의 그 설거지해주는 참모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아구가 맞는데 여기선 이 얘기하고 뒤에 조건 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 상황, 돌발 상황에 대한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신뢰와 정확성이지. 그러니까 정확성은 그게 뭐가 정확한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저 리더십이 가자고 하는 방향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잘못됐을 때는 또 사후 평가가 되겠지만 그런 신뢰 형성의 문제에서는 우리 제가 예를 들면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까? 저는 약간 이런 말 하게 되면 약간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어떤 이 캐릭터와 이건 그런 신뢰감을 주는 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아들 문제 조국 사태 사과 그다음에 이재명이 합니다가 요새 완전 그 시니컬해져 가지고 이재명은 안 합니다. 뭐 이런 말로 조롱이 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게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게 저는 저희 총평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안 돼. 사실 좀 그래서 계속 그 뭐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지하고 하나는 무식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욕도 많이 먹지만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는 무지하고 하나는 무식하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김건희가 그 배우자 문제 영향은 미치겠지만 이거는 배우자에 대한 검증 문제와 윤석열에 대한 검증 문제는 다르다고 보는 거고 더더욱 아들 문제는 더더욱 이재명하고 저는 관계 아들이 아무리 파라코라고 하고 흉악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의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건 전제입니다. 다만 이런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처 방법을 보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예.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는 아마 김건희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런 얘기를 잘 말을 안 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부부들은 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솔로 오신 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20년 넘게 살았지만 잘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알고도 그랬을까 아니면 알면서 그랬을까라고 뭐 아니면 모르면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고 의문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매우 자신의 어떤 것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뭔가 쫙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저 경력이 한 수십 가지가 된다. 뭐 예를 들면 수십 가지 되는 게 아니라 한 20가지가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남편한테 얘기한 건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가저 추정입니다만은 성격상 그래서 당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 어쨌든 언론이나 많은 데서 김건희 씨나 이재명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알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 김건희와 아들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의 어떤 행동 대응 이런 걸 보면서 한번 평가해 보는 당연히 거는 해야죠. 상당히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둘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 판단 능력은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예.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안타깝게도 예. 안타깝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심상정과 안철수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게 없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뭐 지난번 대선에 나왔다고 그때 나왔었거든요. 많이 말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격 사유구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거의 받지 않은 분이 대표적인 게 안철수와 심상정이에요. 심상정과 안철수에 대한 정치 노선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거는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기 우리 따님 그 유명하신 그 유전학 박사 무슨 뭐라 하던데 박사이시죠. 굉장히 성과도 있으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걸 공개한 거는 약간 저 안철수 측에서 약간 치사한 면이 있지만 아니 그건 사실 그거는 저도 안철수에 대해서 저도 삐딱하지만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가족을 털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부인도 털고 그랬잖아요. 미미한 존재지만 지난번 대선만 하더라도 거의 그때 문재인 누구야 홍준표 안철수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다룰 만한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신변 털기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 의혹 제기 중에 팩트로 드러난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미경 교수에 대한 뭐 일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뭐 딱히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아니 그거는 이제 이 보면 이제 안방 마님이 발언권이 세다 이런 네, 취지인 거고 그렇죠. 그 딸에 대해서 의혹도 제기되고 많았거든요. 많이 던지는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심상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심상정 후보도. 근데 심상정 후보는 아예 그 어떻게 보면 출신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운동가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과정 자체가 남편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 그치 그 남편이 더 훌륭하신 노동 운동가셨는데 그렇죠. 예. 보니까 자기보다는 이 대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은 남자가 아닌 심상정인 것 같다. 그럼 둘 다 가다가 빽빽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하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뭐 그걸 뭐 내주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약간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어쨌든 뭐 심상정이든 안철수든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받을 평가를 지지를 받았으면 받고 좋겠다는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주요 두 후보 만큼은 아니지만은 예. 3위, 4위 후보도 예.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그 일명 권성동 강릉 사건. 뭐 정확히 말하면 뭐 그 이제 그 강릉 일정을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정을 끝나고 뒤풀이를 갔대요. 뒤풀이를 가갖고 뒤풀이 후에 벌어진 성희롱 신고 사건 이렇게 표현해요. 성희롱 신고 사건이냐? 그러니까 성희롱이 신고된 건 맞으니까요. 성희롱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있어, 지도 했잖아. 일단 그 발언 자체는 성희롱 맞지. 그러니까, 권성동이 한 그렇죠. 거는. 왜냐하면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때 있었던 부부,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미인이시네요라고 하는 것도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희롱이지. 성희롱이지. 부인이니까 그거는 확실히 된 거고 그것도 경찰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권성동도 인정하는 건데 그 이상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되지만 문제의 팩트는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이 열 몇 명? 2명 경찰이 12명이 출동을 하고 네. 그 새벽 시간에 네, 1시 그리고 20분에. 경찰 순찰차가 몇 대? 저는 한 3대로 들었는데 더 4대인 것 같다면서요. 아니죠. 정확히 합치면 7대죠. 그러니까 새벽에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게 트러블이 생긴 그 물론 그 뭐 사람 자체가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이고 비중 있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 새벽 시간에 신고가 되자마자 경찰 12명이 출동하고 차가 7대 이게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고서에 김용민 의원이 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공식적 기록이니까요. 순찰팀이 이제 6명, 그러니까 2명씩 하면 3대가 간 겁니다. 순찰차가 3대가 간 거예요. 순찰팀장이 가요. 이거 뭐 아시다시피 경찰 지구대는 순찰팀이 1팀, 2팀, 3팀이 있어서 이게 계속 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팀이 순찰차가 한 4대 혹은 예비까지 5대, 뭐 다 4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관할에서 다른 신고도 많이 떨어지는데 4대 중에 3대가 다 가버린 거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럼 나머지 경찰력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팀 그리고 팀장까지 갔어요. 7명에다가 여청 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사 파트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와 수사를 나누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형사 파트는 가서 막 수사하고 이러는데 조사 혹은 수사는 고소고발돼서 와서 이제 조사받는. 서에서 손 내근직이라는 내근직이라는 거지. 내근직. 가능성이 있는 높은 데인데 물론 그걸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사 당직이라는 것은 형사 당직이 있지 수사 당직은 거의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3명이나 1시 반에 현장에 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이게 뭐지? 왜 얘들이 가야 돼? 그러니까 순찰팀이 다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모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왜 갔고? 아니 얘네들이 갔으면은 형사당직 2명은 왜 갔어? 그러니까 형사당직이 갈 수는 있지만 얘가들이 가면 여청팀이 갈 이유가 없고 여청팀이 갔으면 얘네들이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경찰서의 당직에 현 위치를 근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다른 데 가야죠. 그러면 당시에 강릉 경찰서의 경력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다 몰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건 자체가 큰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 여기 이진님 얘기하듯이 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신고가 들어와 또는 인천 그 층간 소음 흉기사 그 사건들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없죠. 경력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스토킹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뭐 전자팔찌인가 그 무슨 뭐 워치인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못 한 거고 저기 인천 거기는 그 초짜 순경하고 둘 나가가지고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난리가 된 거고 이거는 새벽에서 물론 성희롱 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지만 여기에 경찰차 5대가 가고 12명이 새벽에 가고 더더군다나 보통 내근직인 여청 담당까지 가는 이건 뭐냐 이거지.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는 여기서 진짜 이 흉악 범죄와 또는 고위직이니까 고위직의 흉악 범죄가 벌어졌구나.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구나. 그렇죠. 예. 아니면 이건 뭐 이게 정무적 정치적 이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강릉 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오바했다. 아니,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윤석열 체제에서 국무총리까지도 몰망이 오르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뭐 저기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강릉의 여론이 그런 게 윤핵관이잖아요. 윤핵관. 권성동 윤핵관이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총 몸을 올리니까 강릉 경찰서장이 확 해갖고 바로 지가 임의로 경령을 동원했다라는 거가 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뭘 해러? 사건을 조사하러? 아니면 무마하러? 이런 의심도 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현장은 10평밖에 안 되는 데고 거기에 이 많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급박한 것도 아니에요. 왜 급박한 거 아니냐면 당시에 권성동 일행은 그 자리를 다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이 사람들이 떠난 40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이란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를 청취할 수 있는 한 서너 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를 다 몰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당황했다는 거죠. 주변 주민들도 뭐지 이렇게 했다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12명이라는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건 물론 권성동 이자가 워낙 경박하고 문제가 많은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몰래 어디 은폐된 공간이 아니고 식당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도 없거나 막을 수도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벌어진 행위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돼. 근데 그게 12명이 가고 이 순찰차가 이렇게 가는 걸 자꾸 비교되면 난 인천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인천에 그렇죠. 2명 제대로 대응도 못 해가지고 그 흉악범 난동하는데 대처를 못한 거하고. 근데 여기는 이게 이상해지는 거지. 지금 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이건 신장심에서 또 얘기한 겁니다. 2번이 신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3번이죠. 왜냐하면 앞에 2번하고 뒤에 1번. 그러니까 앞에 2번은 그 현장에서 2번 신고된 거는 그 술집에서의 건이에요. 나머지 한 건이 신고됐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신장심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보니까 에휴, 진짜. 사실 이 어이가 없네. 남편은 사건화를 하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꺼려했을 가능성. 이 여성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런 희롱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 삼고 싶다고 했는데 둘이 좀 싸워갖고 나중에 부부싸움으로 신고됐다. 그러니까 그럼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이 남편과 사람들을 일종의 설득을 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충 무마가 됐어. 그래서 거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고소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현장 종결했다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맥락상 들여다보면 이 상황에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무마가 됐구나.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 여자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싸움을 하고 또 신고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건 신장신 변호사의 얘기를 팩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우린 좋게 헤어졌죠. 남편하고는 좋게 헤어졌죠. 사진 찍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정작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아내분은 아닌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리고 그럼 강릉경찰서는 왜 오바를 했냐. 오바는 두 가지죠. 지금 오바의 이 방향은 두 가지지. 뭐 하나는 이게 장래 국무총리가 될 거물급 정치인의 이런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빨리 가가지고 사건 조기에 무마시켜라라고 하는 오바이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쨌든 권성동 또 이런 성희롱 이런 게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윤석열 쪽한테는 악재니까 그렇죠. 악재죠. 이거 좀 크게 좀 띄우기 위한 오바질인지 네.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양쪽은 양쪽이. 민주당 쪽은 또 그렇게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권성동 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사건도 아닌데 왜 12명이 오고 이건 우리를 뭔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또 궁시렁궁시렁 거릴 거고 그렇죠. 여기에 결국 이 두 가지의 정치적 오해 또는 정치적 해석을 낳게끔 만든 거는 강릉 경찰서장인 거고. 그렇죠. 이런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 인천 같은 경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이런 거는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또 한 측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있었던 기자 6명은 뭐했냐 이 말이에요. 같이 그 술만 얻어먹고 끝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거기 간 이유가 예. 기자들을 접대하거나 이렇게 하러 간 거예요. 사무총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이 기자들 6놈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이쪽 저쪽이라는 게 뭐야? 소위 친민주당, 말하는 친국힘 언론들. 그러니까 그러면 조중동 중에 하나 있다는 거고 한경호 중에 있다는 거네. 그런 그런 어쨌든 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황당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못 들었다. 아니 들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술집이 아니래요. 테이블 3개 정도밖에 없는 데인데
그걸 못 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술이 처먹었다. 그럼 술이 다 꼬랐다는 거잖아요. 6놈이. 그 얘기도 아니고.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기자들도 문제인 거고. 아유, 왜 그래? 왜 세게 나가? 아니 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요. 뭐 그 얻어먹기 위해서 갔어요. 그럼 뭐 기자이지 말고 그냥 영업 사원을 뛰든가. 하여튼 하여튼 이 권성동 그 성희롱 신고 사건을 보면서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 경솔하고 가볍고 또는 그 성희롱 발언들에 대해서면 이렇게 최소한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렇죠, 예. 이게 되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사회적 정책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든지 이건 이거대로 가면 되는데 저희는 왜 거기에 경찰 12명의 순찰차 대여섯 대가 갔는지 이게 더 이상한 뉴스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성동이 성희롱 발언을 했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건 빠지고 야 경찰이 왜 그 새벽 1시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근하고 있어야 되고 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여청 그 담당자들까지 현장으로 새벽 1시 반에 출동시키라고 하고 이게 뭔가 어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세상이. 그런 참 그래서 그런데도 경찰 부족하다가 그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할 게 더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윤석열 후보가 무슨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인사 검증하는데 뭐 검찰 경찰 국정원. 심지어 뭐 국정원을 통해서 좋은 취지로 말을 했겠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인데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말 이면에는 아니 그게 국정원에 예를 들면 그런 거 활용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엄청나게 규제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이 양반들이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하고 뭐 또 뭐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거 또 생각하면 또 우리 노태우의 범죄와 전쟁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고 참 그래서 요 이야기도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 또 대충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또 화요일 날 또 얘기를 하고 우리 25일 날은 네. 좀 쉬어야죠.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요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는 걸 하고 오늘 18일에 배상훈 정용훈의 막장 토론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세팅해가지고 패션에도 좀 신경을 쓰는 다시 한번 방송이 되도록 선물 주신 분 감사하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 인사하시는 전에 제가 갈때 하세요. 예. 하여튼 뭐 옷감도 좋아요. 어떤 뭐 굉장히 그 돈을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저 편집장도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받아본 지가 오래돼 갖고 자 오늘 추위 눈 조심하시고요. 걱정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